이른 아침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KMT그룹의 최고층 사무실에는 강민준의 숨막히는 카리스마가 가득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가면이 씌워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차트와 보고서를 꿰뚫으며 냉철한 계산을 이어갔다. 35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룹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그는 성공의 아이콘이자 일에 미친 냉혈한으로 불렸다. 하지만 그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6살짜리 쌍둥이 아이들 지훈과 지우의 존재였다. 그는 그들을 사랑했지만 바쁜 업무와 6년 전 헤어진 아내 한소라와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의 삶은 성공이라는 거대한 탑을 쌓아 올리는 데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그 탑에 가장 중요한 토대가 빠져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아파트. 6살배기 쌍둥이 남매 강지훈과 강지우는 태블릿 PC 2대를 앞에 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앉아 있었다. 겉보기에는 여느 아이들처럼 순수해 보이는 아이들이었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보통 어른들도 따라잡기 힘든 복잡한 알고리즘과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쌍둥이 중 오빠로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데이터 분석에 천재적인 소질을 보였다. 동생 지우는 뛰어난 공감 능력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언변을 지니고 있었다. 이 두 아이는 6년 동안 엄마 한소라와 함께 지내왔지만 아빠의 부재는 그들의 삶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오빠 아빠는 오늘 또 야근이래. 비서 아줌마가 그랬어. 지우가 귀여운 표정을 찌푸리며 말했다. 지훈은 태블릿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빠의 오늘 스케줄은 7시까지야. 비서 이모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야. 아빠가 거짓말을 하는 거지. 지훈은 KMT그룹의 내부 서버에 접속해 강민준의 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가 프로그래밍한 미니봇은 이미 그룹의 모든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다. 왜 아빠는 항상 엄마를 피하려고 하는 거지? 아빠가 엄마를 싫어하나? 지우의 말에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아마도, 아니 어쩌면 엄마를 만나면 힘들어질까봐 도망치는 걸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럴 수 없어. 지우는 태블릿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을 빠르게 입력했다. 그의 손가락은 작은 피아니스트처럼 화면 위를 날아다녔다. 우리 엄마는 너무 외로워 보여. 우리는 아빠가 필요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엄마 한소라는 6년 전 이혼 후 홀로 그들을 키워왔다. 유능한 디자이너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지훈과 지우는 그런 엄마를 보며 마음 아파했다. 그들은 평범한 가족의 행복을 원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되찾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다. 오빠, 그래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우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지우는 태블릿 PC의 화면을 지우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갤러리 아르테의 3D 설계도가 떠 있었다. 오늘 저녁 갤러리 아르테에서 KMT그룹이 후원하는 자선미술 행사가 열려. 아빠는 VIP 자격으로 참석해야 해. 원래는 비서 이모가 스케줄에서 빼라고 했지만 나는 이미 KMT그룹의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서 아빠의 일정에 매우 중요라고 표시해놨어. 그럼 엄마는 오늘 회사 마감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오실 거야. 나는 엄마의 회의 자료를 삭제했어. 엄마가 이 행사에 참석해서 새로운 디자인 영감을 얻으라고 유도했지. KMT그룹이 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하면 엄마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고. 지훈의 입술에 미세한 미소가 걸렸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그는 단순히 부모님을 만나게 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다시 대화하고 서로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었다. 그럼 아빠랑 엄마가 만나면 어떻게 돼? 지우, 그건 우리 몫이 아니야. 그건 두 분의 몫이야. 우리는 그저 무대를 만들어준 것뿐이지. 지훈은 태블릿을 닫았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천재의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며칠 밤낮으로 준비했다. 엄마의 회사 시스템을 해킹하고 아빠의 비서 이모의 핸드폰에 바이러스를 심어 스케줄을 조작했다.
이 모든 과정은 성인들도 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이 두 아이에게는 그저 장난감 조립과 같은 쉬운 일이었다. 그날 오후 KMT그룹의 최고층 사무실, 강민주는 비서 안유진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 갤러리 아르테 행사, 그거 취소시키라고 하지 않았나? 왜 아직도 내 일정에 남아있지? 안유진 비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총수님, 제가 분명히 삭제 요청을 했는데 시스템 오류인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보고 삭제하겠습니다. 됐네. 그냥 가지. 후원한 회사인데 총수가 불참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지. 강민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는 이 작은 사건이 자신의 두 아이들이 꾸민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한소라는 회사에서 긴급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발신자는 지훈이었다. 엄마 오늘 갤러리 아르테 행사 꼭 가봐.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라. 사랑해요 엄마. 한소라는 문자를 보고 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응원에 힘입어 마감 시간을 간신히 맞추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6년 동안 잊고 살았던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강민준과 한소라가 각자의 차에 몸을 실었다. 그들의 차는 각기 다른 길을 통해 갤러리 아르테를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갤러리 주변에 숨어있는 두 아이들이 흥분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갤러리 아르테는 오늘 밤 화려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KMT그룹이 주최한 자선미술 행사는 성공한 기업가들과 유명 인사들로 북적였다. 우아한 샹들리에 아래로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곳은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라 권력과 부가 교차하는 무대였다. 한소라는 이 무대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푸른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6년 전 강민준과 헤어질 당시 그녀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디자이너로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의 순수함에 단단한 결의와 독립심이 더해져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 행사에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참석했고 KMT그룹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미술품 경매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때 행사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민준의 등장이었다. 그는 검은색 슈트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말을 걸기 위해 몰려들었고 그의 비서 안유진은 복잡한 서류들을 들고 그를 보좌했다. 그는 행사에 온 것이 짜증나는 듯 딱딱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에게 이 모든 것은 그저 의무적인 일에 불과했다. 그는 이 작은 일정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강민주는 지루한 표정으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갤러리 안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한 여자에게로. 그녀는 6년 전 헤어진 자신의 아내 한소라였다. 강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렸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그날 이후로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예전과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기억 속 한소라는 사랑스럽고 순수했지만 지금 그녀는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자신감 넘치는 그녀의 모습은 강민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한소라 역시 강민준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세한 표정 변화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돌려 그림을 감상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에 대한 감정이 거의 정리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강렬한 시선을 느끼자 그녀의 심장도 아주 미세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강민준이 그녀의 앞에 섰다. 6년 만의 재회였다. 한소라 씨.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씨라는 단어는 그들 사이에 길고 복잡한 시간을 함축하고 있었다. 한소라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에요, 강민준 씨. 그녀의 태도는 냉정했다. 강민준은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울거나 그에게 분노를 표출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어떻게 여기 진과 함께 왔어요. 새로운 디자인의 영감을 얻으려고요. 강민준 씨도 잘 지내시죠? 그녀의 질문은 그들의 관계를 단순히 비즈니스 관계로 치부하는 듯했다. 강민준은 목이 메었다. 그는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다. 미안하다는 말, 보고 싶었다는 말, 그리고 두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비서 안유진이 다가와 그에게 속삭였다. 총수님 3층 VIP룸에서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아, 그래, 잠시만. 강민준은 그녀에게 가야만 했다. 그의 현재 여자친구 최유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유미는 KMT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이자 그의 공식적인 연인이었다. 강민준은 한소라 앞에서 최유미를 언급하는 것이 끔찍하게 싫었다. 그는 한소라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럼 먼저 가볼게요. 한소라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강민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막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사라지자 그의 마음에는 거대한 공허함이 다시 밀려들어왔다. 같은 시각 갤러리 근처 커피숍의 창가에 앉아있는 두 아이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장난기로 가득했다. 그들은 엄마 아빠의 재회를 성공적으로 지켜보았다. 봤지, 오빠 아빠 표정 봐. 엄마한테 홀딱 빠졌잖아. 지우가 신나서 소리쳤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예상대로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지우는 태블릿 PC에 입력된 다음 계획을 확인했다. 그들의 계획은 이제 막 첫 단계를 통과했을 뿐이었다. 강민준은 갤러리 3층으로 올라갔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소라의 차분한 얼굴과 단단해진 눈빛이 맴돌았다. 그는 6년 전의 자신을 후회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소라와 두 아이들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성공은 그저 공허한 껍데기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 그녀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있던 유일한 감정은 그녀를 향한 그리움과 알 수 없는 질투심이었다. 갤러리 아르테의 VIP 라운지는 행사장과 달리 조용하고 은밀한 공간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유미는 우아한 자세로 강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KMT 그룹의 전략 기획실장이자 강민준의 공식적인 연인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고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다. 그녀는 강민준의 옆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수년간 공들여왔고 이제 그 자리는 거의 그녀의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강민준이 라운지로 들어섰을 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그의 눈빛은 멍했고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듯했다. 최유미는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 씨,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머리가 좀 복잡해서. 강민준은 피곤한 듯 한숨을 쉬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소라의 모습이 맴돌고 있었다. 강하고 독립적인 그녀의 모습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최유미는 그런 그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했다. 혹시 아까 그 여자 때문이에요? 한소라 씨라고 했던가? 민준 씨 비서가 그러던데. 최유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도끼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비서 안유진에게서
이미 한솔에 대한 정보를 얻어냈다. 그녀는 한솔아가 강민준의 전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등장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라 직감했다.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마. 강민준은 차갑게 말했다. 그의 반응은 최유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그날 밤 이후 한솔아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KMT 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활용해 한솔아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녀의 직업, 그녀가 일하는 회사, 그리고 그녀의 두 아이들까지. 한솔아는 유능한 디자이너였지만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는 아직 규모가 작았다. 그녀의 주된 수입원은 대기업의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것이었다. 최유미는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아름답고 친절한 여인이었지만 그 내면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는 잔인한 독사였다. 며칠 후 한솔아의 디자인 스튜디오에는 악재가 연이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공들여 진행하던 대규모 프로젝트의 계약이 갑자기 파기되었다. 상대 기업은 명확한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았다. 소라에 씨, 죄송합니다. 저희 쪽에서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어서 다음 기회에 꼭 함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미안함을 표했지만 한솔아는 그들의 말에서 미세한 위압감을 느꼈다. 그들은 분명 어떤 거대한 압력에 의해 계약을 파기한 것이 분명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던 다른 프로젝트들의 진행에도 알 수 없는 방해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납품업체의 배송이 지연되고 주요 거래처에서 의문의 클레임을 걸어왔다. 이 모든 사건들은 마치 그녀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누군가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범인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불운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녀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던 두 아이들은 달랐다. 지훈과 지우는 엄마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며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지우가 한솔에게 물었다. 한솔아는 애써 웃으며 아이들을 안심시켰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일이 조금 바쁠 뿐이야. 교진말, 엄마 회사 인터넷이 이상해. 어제는 갑자기 모든 컴퓨터가 꺼졌어. 오빠가 보니까 어떤 나쁜 바이러스가 회사 시스템에 몰래 숨어 들어간 것 같대. 지우의 말에 한솔아는 깜짝 놀랐다. 지우는 태블릿 PC를 들고 엄마에게 다가왔다. 엄마, 이 바이러스는 그냥 바이러스가 아니야. KMT 그룹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온 것 같아.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져서 잡기도 힘들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엄마 회사를 공격하는 것 같아. 지훈의 말은 한솔아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이 모든 불운이 단순히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강민준과 그의 그룹이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누가 이런 짓을 꾸민 것인지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최유미는 강민준의 사무실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한솔아의 디자인 스튜디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실린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KMT 그룹의 힘을 이용해 언론을 조종하고 한솔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을 퍼뜨리고 있었다. 강민준, 이젠 내 옆에 나밖에 없을 거야. 한솔아, 네가 다시 나타난 건 실수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테니까. 최유미의 눈빛에는 섬뜩한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는 두 명의 작은 천재들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의 오만함은 그녀의 눈을 가리고 있었고 그 오만함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한솔아의 아파트. 밤이 깊었지만 지훈과 지우의 방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그들의 방은 평범한 아이들의 방이 아니었다. 한쪽 벽면에는 복잡한 회로도와 컴퓨터 시스템 구조도가 그려져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연결된 컴퓨터가 놓여 있었다.
그곳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그들의 비밀 지휘소였다. 지우는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복잡한 코드들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지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엄마의 사진을 보았다. 최근 한소라의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지고 피곤함만 가득했다. 지우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오빠 정말 엄마 회사에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야. 응, 내가 분석한 결과 단순히 바이러스가 아니야. 이건 해킹이야. 그것도 아주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소행이지. 지우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모니터 화면의 데이터들이 빠르게 변화했다. 누가 그런 짓을 한 건데 추적해봤어. 처음에는 발신지를 찾기 어려웠는데 KMT 그룹의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냈어. 지우의 눈이 커졌다. 아빠 회사라고 아빠가 엄마를 괴롭히는 거야.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빠가 그럴 리 없어.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아빠 회사 안에 있는 누군가가 엄마를 해치려고 하는 건 확실해. 지우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는 KMT 그룹의 내부 시스템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해킹 프로그램이 2중 3중의 보안망을 뚫고 들어가자 마침내 하나의 IP 주소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IP 주소는 KMT 그룹의 전략 기획실에서 사용되는 컴퓨터의 것이었다. 지우는 그곳의 모든 통신 기록과 파일들을 내려받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해킹 작업 끝에 그들은 충격적인 증거들을 발견했다. 최유미가 한소라의 디자인 스튜디오에 바이러스를 심고 그녀의 프로젝트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로비 활동을 벌인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유미의 이름과 서명이 담긴 이메일, 그리고 그녀가 해킹 전문가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까지. 모든 것은 완벽하게 그녀의 소행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게 최유미라는 여자야. 아빠 옆에 있는. 지우는 태블릿 PC에 뜬 최유미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그녀는 아름답고 화려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악의는 아이들의 마음을 섬뜩하게 만들었다. 오빠 이 증거를 아빠한테 보여주자. 그럼 아빠가 최유미를 혼내줄 거야. 지우가 흥분해서 말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아빠는 우리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어.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 만약 최유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엄마에게 더 큰 해를 끼칠 수도 있어. 지훈의 말에 지우는 침묵했다. 그들은 단순히 부모님을 재결합시키려는 순수한 의도로 이 일을 시작했지만 이제 그들의 앞에 놓인 현실은 너무나 잔인하고 위험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엄마의 도움이 필요했다. 결국 그들은 용기를 내어 한소라의 방으로 향했다. 한소라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에 겪었던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 모든 역경을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눈물을 닦고 있었다. 똑똑 방문이 조용히 노크되었다. 한소라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지훈과 지우가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진지하고 결연했다. 엄마 우리랑 비밀 동맹 맺을래?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소라는 아이들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지우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태블릿 PC를 엄마에게 건네주었다. 화면에는 최유미가 그녀를 해치기 위해 꾸민 모든 음모가 담긴 증거 자료들이 나타나 있었다. 한소라는 태블릿 화면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최유미가 왜 자신을 해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고 그녀는 충격과 함께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이들이 이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해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와 결의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두 아이들과 자신을 지켜야 하는 강한 엄마였다. 한소라는 눈물을 닦고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고마워요, 내 새끼들. 정말 고마워. 엄마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워. 이제부터는 엄마랑 같이 하자.
한소라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젠 엄마 차례야. 우리 가족을 괴롭힌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아빠에게 보여줘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한소라와 두 아이들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동맹을 맺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로운 존재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팀이 되었다. 이제 그들은 최유미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완전히 제거하고 잃어버린 가족의 행복을 되찾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한소라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흔적이 없었다. 그녀는 단단한 결의와 차가운 이성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두 아이들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며 밤새도록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전사였다. 그녀는 지훈과 지우를 불렀다. 그들의 방은 이제 그녀의 비밀 지휘소가 되었다. 엄마,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지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한소라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저 여자처럼 비열한 방법은 쓰지 않을 거야. 우리는 정의롭게 그리고 똑똑하게 싸울 거야. 저 여자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야 해.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저 여자가 자신의 본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유도해야 해. 한소라는 칠판에 복잡한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전공인 디자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와 정의를 위한 하나의 거대한 전략 지도였다. 지훈아, 엄마는 네가 가지고 온 증거들을 언론에 터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저 여자는 언론을 조작할 힘이 있어. 우리는 그녀가 감추고 있는 또 다른 비밀들을 찾아야 해. 네가 KMT 그룹의 내부 시스템을 다시 해킹해서 저 여자의 모든 통신 기록과 파일들을 복원해 줄 수 있을까?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천재의 자신감이 넘쳤다. 엄마,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저 여자는 파일을 삭제할 때 2중 3중으로 암호화를 해놨어. 괜찮아.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상관없어. 지우야, 너는 엄마를 도와줄 수 있겠니? 응, 엄마. 내가 뭘 하면 돼. 지우는 저 여자가 엄마를 싫어하는 이유를 아빠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줘.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 아빠가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야 해. 엄마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저 여자가 이상하다는 것을 아빠가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만들어줘.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녀는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시작되었다. 지훈은 최유미의 삭제된 파일들을 복원하기 위해 밤샘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수많은 코드들을 해독하고 데이터들을 복구하며 최유미가 감추고 싶어 했던 모든 비밀들을 찾아냈다. 최유미는 그동안 KMT 그룹의 기밀 정보를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강민준 몰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편 최유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는 한소라의 디자인 스튜디오가 망가져가는 것을 보며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주도하던 대규모 신사업 프로젝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난항에 빠졌다.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납품이 지연되었고 협력업체들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어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최유미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강민준에게 이 모든 상황을 보고했지만 강민준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한소라의 생각에 잠겨 있었고 최유미의 불안정한 모습에서 낯선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민준 씨, 혹시 한소라 씨가 이 모든 일들을 꾸미는 건 아닐까요? 최유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민준은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초해유미 실장,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한소라 씨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자네가 해야 할 일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거야. 강민준의 차가운 반응에 최유미는 당황했다.
그녀는 강민준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음을 깨닫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같은 시각 지훈은 최유미의 모든 비리 증거들을 완벽하게 복원해 한소라에게 전달했다. 증거 파일 속에는 최유미가 한소라를 해치기 위해 꾸민 모든 음모뿐만 아니라 그녀의 추악한 이중 생활과 강민준을 속여온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다. 엄마, 이제 끝이야. 이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여자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 지훈의 말에 한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들은 최유미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의 추악한 본 모습을 만천에 드러내도록 유도할 마지막 함정을 준비했다. 좋아. 이제 우리의 마지막 계획을 시작하자. 우리 가족을 괴롭힌 대가를 저 여자가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한소라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주저함도 없었다. 그녀는 지훈과 지우의 손을 잡고 최유미를 향한 마지막 전투를 시작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용감한 여전사였다. KMT 그룹이 주최한 연례 갈라 파티는 서울에서 가장 화려하고 성대한 행사 중 하나였다. 초대된 모든 이들은 최고급 드레스와 슈트를 차려입고 웅장한 홀을 가득 메운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서 우아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 모든 화려함의 중심에는 최유미가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팔짱을 끼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마치 이 거대한 기업의 여왕인 양 행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고 이제 그녀의 목표인 강민준의 아내 자리가 눈앞에 와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악몽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홀의 한쪽 구석 한소라와 두 아이들 지훈과 지우가 조용히 서 있었다. 한소라는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최유미를 향해 있었다. 지훈과 지우는 손에 작은 태블릿 PC를 들고 홀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과 음향 시스템을 해킹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작은 천재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강민준이 무대 위로 올라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의 옆에는 최유미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한 미소로 빛났다. 바로 그때 지훈이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지우, 시작하자. 지우가 태블릿 PC의 버튼을 누르자 홀에 울려 퍼지던 잔잔한 음악이 갑자기 멈췄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를 향했다. 그리고 홀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최유미의 얼굴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한소라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해커와 주고받았던 은밀한 메시지들의 캡처본이었다. 한소라라는 여자의 사업을 망가뜨려줘 그녀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강민준은 화면을 보며 굳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옆에 서 있는 최유미를 바라보았다. 최유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마이크를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음향 시스템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였다. 화면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영상에는 최유미가 KMT그룹의 기밀 정보를 경쟁사에 몰래 팔아넘기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증거들이 담긴 회계장부의 스캔본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모든 것은 지훈이 복원해낸 그녀가 감추고 싶어 했던 진실들이었다. 이건 조작이야, 전부 조작이라고. 누가 감히 이런 짓을. 최유미는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강민준의 팔을 잡고 애원하듯 말했다. 민준 씨, 믿지 마세요. 이건 누군가의 함정이에요. 저 여자 한소라가 꾸민 짓이라고요. 하지만 강민준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눈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옆에 있던 여자가 이렇게 추악하고 잔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는 최유미의 손을 뿌리쳤다.
함정 네가 스스로 덫에 걸린 것뿐이야. 네가 저지른 짓의 증거들이 이렇게 명확한데 아직도 거짓말을 하는 건가? 그때 홀의 입구 쪽에서 다시 한번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한소라가 지훈과 지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그녀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최유미의 거짓말을 반박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가 날 질투해서. 최유미는 한소라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홀에 모인 모든 이들은 그녀의 추악한 민낯을 보았고 그녀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규를 들었다. 강민주는 한소라와 두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제야 이 모든 상황의 전말을 깨달았다. 한소라가 왜 자신을 피했는지, 왜 아이들이 자신을 향해 이상한 말을 했는지, 그리고 최유미가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그의 마음에는 최유미에 대한 배신감뿐만 아니라 한소라와 두 아이들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 들어왔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강민주는 경호원들에게 최유미를 데리고 나가라고 명령했다. 최유미는 경호원들에게 끌려가면서도 한소라와 아이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알고 있었다. 최유미가 완전히 사라진 후 강민주는 한소라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하지만 한소라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두 아이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홀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이제 강민준이 자신의 진심을 깨닫게 될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강민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그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절절하게 느꼈다. 그의 눈은 한소라와 아이들이 사라진 문을 향해 멈춰 있었다. 그는 그들을 다시 잃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들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갈라 파티가 끝난 후 강민주는 더 이상 화려한 홀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혼란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홀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머릿속에는 최유미의 추악한 민낯과 함께 한소라의 차분한 얼굴, 그리고 아이들의 진지한 눈빛이 계속해서 교차했다. 그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지난 몇 달간 그가 겪었던 이상한 일들,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던 스케줄 조작, 그리고 한소라의 사업에 드리워진 불운의 그림자들이 모두 최유미의 비열한 음모였고 그의 아이들이 그 모든 것을 먼저 알아챘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심했는지 깨닫고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회장실의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성공을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성공은 그의 옆에 아무도 없었기에 더욱 공허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은 오직 한소라와 아이들에게 닿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주는 모든 업무를 비서에게 미루고 한소라와 아이들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죄인처럼 무거웠고 그의 발걸음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더 이상 권력과 부를 가진 KMT 그룹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용서를 구하는 한 남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되찾고 싶은 한 아버지에 불과했다. 강민준이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렸다. 그곳에는 한소라가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지훈과 지우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라 씨. 강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무세운 일로 오셨어요, 강민준 씨. 한소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그가 어떤 말을 할지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쉽게 용서받을 수 없도록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최유미 그 여자에게 속아 넘어간 것도, 그리고 너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땅에 떨어져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솔직한 마음을 모두 털어놓았다. 나는 너와 헤어진 후에도 단 한 번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어. 너와 아이들 없이 살아온 지난 6년은 나에게 너무나 공허하고 의미 없는 시간이었어. 나는 그저 내 성공이 이 모든 공허함을 채워줄 거라고 믿었지. 하지만 아니었어. 나는 너와 아이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한소라는 그의 진심을 담은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다. 그녀는 지난 6년간 혼자서 두 아이들을 키워왔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당신은 항상 바빴어요. 당신에게는 일이 가장 중요했죠. 나는 당신의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당신은 아이들보다 회사를 먼저 생각했죠. 그래서 내가 떠난 거예요. 나는 내 아이들이 아빠에게서 외면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사랑받는 여자가 아니라 당신의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어야만 했으니까요. 한소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지난 6년간 쌓여왔던 모든 슬픔과 상처가 담겨 있었다. 강민주는 그녀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과 무심함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깨달았다. 그때 지훈이 앞으로 나왔다. 그의 작은 손에 들린 태블릿 PC에는 최유미의 모든 비리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아빠, 최유미는 나쁜 여자예요. 엄마를 괴롭혔어요. 우리는 엄마를 지키려고 아빠한테 다가간 거예요. 아빠는 엄마를 지켜주지 않았으니까. 지훈의 말은 강민준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에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였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강민준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지. 아빠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훈과 지훈은 아빠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눈물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그리움과 외로움을 담고 있었다. 한소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슬픔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녀는 강민준의 진심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날 이후 강민준은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한소라와 아이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한소라의 곁에서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한소라 역시 그를 조금씩 용서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두 아이들의 순수하고 용감한 사랑이 있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마법과도 같았다. 강민준과 한소라의 관계도 그랬다. 그들의 관계는 최유미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진 후 새로운 빛을 찾았다. 강민준은 더 이상 성공만을 쫓는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업무의 상당 부분을 위임하고 한소라와 아이들에게 모든 시간을 쏟았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그동안 놓쳤던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되찾았다. 그의 얼굴에는 일에 대한 냉철함 대신 가족을 향한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했다. 한소라는 다시 디자이너로서의 열정을 되찾았다. 그녀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강민준의 진심 어린 도움과 그녀 자신의 뛰어난 능력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그녀의 작품들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강민준의 그늘에 있는 여자가 아니라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독립적인 전문가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두 아이들의 사랑과 강민준의 변함없는 헌신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어느 맑은 가을날 그들의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강민준과 한소라의 결혼식이었다. 화려하고 성대한 갈라 파티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그들의 가족과 가장 가까운 지인들만이 참석한 작고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한소라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고 강민주는 그녀를 향해 굳은 다짐이 담긴 눈빛을 보냈다. 결혼식에 주례는 없었다. 대신 6살짜리 쌍둥이 강지훈과 강지우가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들은 그들의 아빠와 엄마의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 직접 쓴 편지를 읽었다. 아빠 지훈이랑 지우는 항상 아빠가 외롭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이제 엄마가 아빠 옆에 있으니까 아빠는 절대 외롭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족은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되었어요. 아빠 엄마를 잘 부탁해요. 엄마는 항상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는 그런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제 아빠랑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는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아이들의 순수하고 진심 어린 편지글에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눈물을 흘렸다. 강민준과 한소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결합이 이 두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과 용기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강민준은 한소라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속삭였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너와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해줘서. 이제 다시는 너희를 놓치지 않을게. 한소라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나도 고마워요. 당신의 진심을 보여줘서. 결혼식이 끝난 후 그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다. 그들의 보금자리는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따뜻하고 아늑한 집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지우는 능숙하게 레시피를 검색했고 지우는 아빠에게 채소를 다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한소라는 그런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강민주는 더 이상 일밖에 모르는 냉혈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평범한 남편이자 아빠였다. 최유미의 비열한 음모는 그들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 그림자는 오히려 그들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두 아이들은 그들의 사랑을 다시 이어준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 세상의 편견과 싸워 이겼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었다. 그들은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의 앞에는 따뜻한 사랑과 가족의 웃음으로 가득 찬 밝고 눈부신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인천의 낡은 동네 햇빛이 하루에 고작 2-시간밖에 머물지 않는 반지하방.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공기 속에서도 김진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었다. 9살 난 딸 하늘이었다. 아빠 오늘 하늘이 진짜 파랗다. 우리 방에서도 하늘이 보였으면 좋겠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 잿빛 시멘트 벽과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뿐이었지만 딸 하늘이는 그 작은 틈으로 보이는 하늘 조각만으로도 행복해했다. 진철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이 아이의 웃음 한 번에 건설 현장에서의 고된 노동과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견뎌낼 힘을 얻었다. 하늘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다. 진철은 10년 전 아내 연희가 떠난 후 홀로 딸을 키우며 닥치는 대로 일했다. 굳은 살이 박인 그의 손은 딸의 약값과 병원비를 버느라 단 하루도 쉴 날이 없었다. 그래도 그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늘이만 곁에 있다면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은 그런 그의 작은 행복마저 시기하는 듯했다. 따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대학병원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선천성 심장병.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온 딸이었다. 의사는 수술 성공률이 높다며 희망적인 말을 덧붙였지만 진철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귓께는 오직 수술비라는 거대한 숫자가 악마처럼 맴돌았다. 수술비 5천만 원. 평생 흙먼지를 마시며 일해도 만져본 적 없는 돈이었다. 그는 그날 이후 공사 현장의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 밤늦도록 헤맸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5천만 원은 까마득한 절벽이었다. 그는 공사 현장 소장에게 무릎을 꿇고 가부를 부탁했지만 소장은 고개를 저었다. 은행의 문턱은 그보다 더 높았다.
신용 등급이 낮은 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그는 결국 집 보증금 500만 원까지 빼내려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하늘이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창백해져 갔다. 아빠 나 괜찮아. 그냥 기침만 조금 나는 거야. 자신의 고통보다 아빠의 주름진 얼굴을 더 걱정하는 딸을 보며 진철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는 무력했다. 세상이 원망스러웠다. 그리고 문득 10년 전 자신과 딸을 버리고 떠난 아내 연희에 대한 지독한 원망이 치밀어 올랐다. 돈 많고 좋은 남자 만나 잘 살고 있을 그녀는 지금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절망이 그의 목을 조여오던 어느 날 밤 그는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를 들이켜고 있었다. 옆자리에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동료 인부 하나가 그의 사정을 듣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님, 정말 다른 방법이 정없으면 아주 위험하지만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그는 브로커라는 단어와 신장이라는 단어를 속삭였다. 진철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동료의 멱살을 잡았다. 내오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내 몸뚱어리가 어떤 건데 이걸로 하늘이 밥 먹이고 약 사주는 건데 그걸 팔라고. 하지만 그의 분노는 오래가지 못했다. 술 기운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머릿속에서는 동료의 말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진철은 얕게 숨을 몰아쉬며 잠든 하늘이의 곁에 누웠다. 달빛 한 줌 들지 않는 어두운 방, 안딸의 작은 숨소리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소리였다. 그는 딸의 창백한 뺨을 쓸어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는 결심했다. 자신의 몸뚱어리 하나 망가지는 것쯤은 상관없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자신의 유일한 하늘인 저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그는 악마와도 기꺼이 거래할 수 있었다. 그는 다음 날 떨리는 손으로 동료에게서 받은 브로커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브로커의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김진철에게 자신의 신상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진철 역시 그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오직 필요라는 공통분모로 묶인 익명의 거래 상대일 뿐이었다. 브로커는 몇 가지 확인 질문 끝에 다음 날 저녁 부둣가의 한 낡은 창고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다. 그는 혼자 약속 시간 정확히 맞춰서 올 것을 신신당부하며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진철은 하늘이에게 일이 늦게 끝나니 먼저 자고 있으라는 거짓말을 남기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바닷바람은 비릿한 소금기를 머금고 있었고 낡은 창고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은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음산했다. 창고 안에서 그를 기다린 브로커는 예상과 달리 깡패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말끔한 캐주얼 차림에 지적인 안경을 쓴 평범한 회사원 같은 인상의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앉으시죠, 김진철 씨. 브로커는 진철의 신상 명세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사정은 들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 하나 가격은 5천만 원. 원하시는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죠. 5천만 원, 하늘이의 수술비. 그 숫자에 진철의 심장이 잠시 멎는 듯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브로커는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없이 사무적이었다. 먼저 저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몇 가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장이 건강한지, 그리고 구매자와 조직, 항권형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검사 결과가 좋으면 수술 날짜를 잡을 겁니다.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4,800만 원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에 지급됩니다. 이 방식에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자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이었다. 수술 후에 잔금을 치른다는 것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도 도망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진철은 자신이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값을 매기는 고깃덩거리가 된 듯한 굴욕감을 느꼈다.
구매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철이 힘겹게 물었다. 아주 돈 많은 사모님입니다. 신장이 망가져서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건강한 신장만 구해달라고 저희를 찾아오셨죠. 신호는 절대 비밀에 붙여달라고 하셨고요. 김진철 씨에게는 좋은 일 아닙니까?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뚱이 일부로 부자의 돈을 받아 딸아이를 살리는 거니까요. 브로커의 말은 진철의 죄책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그래, 이건 나쁜 짓이 아니야. 나는 단지 내 딸을 살리기 위해 가진 자의 돈을 빌리는 것뿐이야.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세뇌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진철은 브로커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다. 그는 하늘이에게는 야간 공사 현장에 나간다고 둘러대고 밤늦게 서울 외곽의 허름한 개인 병원을 찾아가 피를 뽑고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간호사는 그를 벌레 보듯 했다. 그는 철저히 익명의 기증자 A일 뿐이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고 밤에는 자신의 장기를 팔기 위한 검사를 받는 이중 생활 속에서 그의 영혼은 피폐해져 갔다. 그는 매일 밤 잠든 하늘이의 얼굴을 보며 수없이 되뇌었다. 하늘아, 아빠가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딸의 순수한 얼굴은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그를 더욱 깊은 죄책감의 늪으로 밀어넣는 이유였다. 며칠 뒤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다. 축하드립니다, 김진철 씨. 모든 검사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구매자와도 잘 맞는다고 하는군요. 수술 날짜는 다음 주 수요일로 잡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다. 계약금 200만 원은 내일 입금해드리죠. 수술 장소와 시간은 전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휴대폰도 집에 두고 오십시오. 명심하세요. 이건 당신과 나 그리고 구매자 단 3사람만 아는 비밀입니다. 전화를 끄는 진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음 날 그의 통장에는 정말로 200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는 그 돈을 곧장 병원에 가져가 하늘이에 밀린 입원비 일부를 결제했다. 돈이 그의 손을 떠나 영수증으로 바뀌는 순간 이 끔찍한 거래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수술 전날 밤 진철은 병실에 누워 잠든 하늘이의 곁을 지켰다. 창백한 얼굴, 가쁘게 몰아쉬는 숨. 그는 딸의 작은 손을 잡았다. 자신의 크고 거친 손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고 여린 손이었다. 그는 이 손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 아이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잠든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하늘아, 걱정 마. 내일이면 다 괜찮아질 거야. 아빠가 돈 구해올게. 꼭 구해와서 우리 하늘이 수술시켜줄게. 그의 목소리는 밤의 고요함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딸을 향한 약속이자 내일 아침 악마의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자신에게 내리는 마지막 최면이었다. 창밖의 도시의 불빛이 그의 결연하지만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 위로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수술 당일의 새벽은 지독히도 차갑고 고요했다. 김진철은 병원 간이 침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동이 트기 전 잠든 하늘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쓸어보았다. 그는 간호사에게 지방 공사 현장에 며칠 다녀온다는 말을 남기고 병원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딸을 살리러 가는 길이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버리러 가는 길이기도 했다. 브로커가 알려준 주소는 인천 외곽의 한 낡은 공업단지였다. 진철은 약속 장소인 3층짜리 낡은 건물 앞에 섰다. 미래의학연구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듯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만 감돌았다. 이곳이 수술이 이루어질 비밀 병원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브로커와 함께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2명이 그를 맞았다. 그들은 진철의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고 온몸을 수색한 뒤 얇은 수술가운 하나를 던져주었다. 진철은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가 끌려 들어간 수술실은 제대로 된 병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다. 낡은 수술대와 정체모를 의료기기 몇 개, 그리고 코를 찌르는 약품 냄새가 그의 공포심을 극한으로 몰아붙였다. 진철은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웠다. 천장의 낡은 형광등이 그의 눈을 향해 하얀 빛을 쏘아댔다. 그는 눈을 감았다. 하늘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늘아, 아빠 무섭다. 하지만 괜찮아. 이것만 끝나면 너를 살릴 수 있어. 그때 브로커가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구매자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수술 전에 잠시 얼굴을 뵙고 싶어 하시는군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으시답니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시고 그냥 고개만 까딱하십시오. 브로커의 목소리는 명령이었다. 진철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옆에는 이동식 커튼이 쳐져 있었다. 브로커가 손짓하자 간호사로 보이는 여자가 다가와 커튼을 거두었다. 인사하시죠. 커튼이 걷히고 진철은 옆에 있는 또 다른 수술대를 보았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누워 있었다. 진철은 숨을 멈췄다. 그 여자는 끔찍할 정도로 마르고 쇠약했다. 병색이 완연한 누런 피부, 푹 꺼진 두 뺨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푸석한 머리카락. 그녀의 팔에는 투석을 위한 주삿바늘, 자국이 흉터처럼 가득했다. 브로커가 말했던 돈 많은 사모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그저 고통에 시달리다 쓰러져가는 이름 모를 불행한 영혼처럼 보였다. 하지만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철을 바라보는 그 여자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진철의 세상이 멈췄다. 10년이라는 세월과 지독한 병마가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그를 보며 놀라움과 슬픔으로 커지는 저 눈동자, 희미하게 남아있는 얼굴의 윤곽 얇은 입술의 모양. 그것은 그녀였다. 10년 전 더 좋은 삶을 찾아 자신과 어린 딸을 버리고 매정하게 떠났다고 그가 평생을 원망하고 증오했던 아내, 서연이였다. 연희, 진철의 입에서 나온 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갈라진 바람소리였다. 수술대 위에 누워있던 연희의 눈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를 만들어냈다. 진철 씨. 두 사람의 시간이 10년 전 그날에 멈춰버린 듯 수술실 안에는 질식할 것 같은 정적만이 흘렀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만 가지의 질문과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브로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뭘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만하고 빨리 시작해. 그 목소리에 진철은 비로소 끔찍한 현실을 깨달았다. 그는 지금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10년간 증오해온 아내에게 자신의 신장을 떼어주려 하고 있었다. 돈 많은 사모님은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부유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병마와 싸우다 죽어가고 있었다. 그가 1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약 여기서 수술을 거부한다면 그는 돈을 받지 못한다. 그럼 하늘이는 죽는다. 만약 수술을 계속한다면 그는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던 아내를 살리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앞으로 하늘이를 돌봐야 할 유일한 버팀목인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래야 하는가. 어느 쪽을 선택해도 지옥이었다. 진철은 쇠약해진 아내의 얼굴과 병실에 누워있을 딸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다. 그의 머릿속이 터져 나갈 것 같았다. 증오와 연민 배신감과 사랑, 그리고 지독한 운명의 장난 앞에서 그는 완전히 길을 잃었다. 브로커의 짜증 섞인 고함이 수술실에 질식할 듯한 공기를 갈랐다. 하지만 김진철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오직 10년 만에 마주한 아내 서연희의 핏기 없는 얼굴에 멈춰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진철이 넋이 나간 채 묻자 연희의 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거의 실신할 것 같은 몸을 간신히 일으켜 갈라지는 목소리로 10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진철씨. 미안해요. 그녀는 진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10년 전 그녀는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끔찍한 병을 진단받았다. 가난한 살림에 이제 막 자라나는 어린 딸. 그녀는 자신이 남편과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치료비는 곧 가정의 파탄을 의미했다. 그래서 그녀는 떠나는 것을 선택했다.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두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당신과 하늘이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팔을 걷어 보였다. 그곳에는
지난 10년간의 고통스러운 투석 치료가 남긴 흉터들이 지렁이처럼 징그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식당 허드렛일부터 청소까지 닥치는 대로 일하며 홀로 병마와 싸워왔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남편과 딸을 잊은 적이 없었다. 진실의 무게 앞에 진철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10년간의 증오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져 내렸다. 이기적인 여자라고 생각했던 아내는 사실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가족을 사랑했던 여자였다. 그녀의 떠남은 배신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지독한 희생이었던 것이다. 그의 분노는 끝없는 연민과 슬픔,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애틋한 사랑으로 변해갔다. 시끄러워 이봐. 김진철 씨 할 거야 말 거야. 시간 없어. 브로커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진철은 아내의 눈물 젖은 얼굴과 병실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하늘이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다. 그는 결심했다. 그는 브로커를 돌아보며 아주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합시다. 수술합시다. 그것은 더 이상 돈을 위한 거래가 아니었다. 10년의 오해를 풀어내는 용서였고 다시 찾은 아내를 향한 사랑이었으며 어떻게든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한 남자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진철의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간호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간호사가 전화를 받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진철을 불렀다. 김진철 씨, 하늘이 아버님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진철은 브로커의 휴대폰을 빌려 간호사에게 건넸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병원 원무과 직원의 목소리는 기적과도 같았다. 김진철 보호자님 맞으시죠? 방금 익명의 기부자 한 분이 나타나셔서 김하늘 어린이의 수술비 전액인 5천만 원을 완납하고 가셨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진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익명의 기부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 서연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진철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아내가 브로커에게 지불하려던 돈은 바로 하늘이의 수술비였다. 그녀는 자신의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해 돈을 모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딸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팔았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죽더라도 딸만은 살리려 했던 것이다. 그녀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두 번째 희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브로커를 향해 말했다. 이제 당신 돈은 필요 없소. 하지만 이 수술은 계속할 거요. 그리고 그는 연희를 돌아보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원망이 아닌 온전한 사랑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파는 게 아니야. 하늘이 엄마에게 하늘이 아빠가 주는 선물이야. 잠시 후 2대의 수술용 침대가 나란히 수술실로 향했다. 진철은 자신의 침대에서 손을 뻗어 연희의 차갑고 앙상한 손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지난 10년의 모든 오해와 아픔을 넘어선 깊은 이해와 용서, 그리고 지독하게 아름다운 사랑을 읽을 수 있었다. 10년 전 그녀는 가족을 위해 떠나는 희생을 선택했다. 그리고 오늘 그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는 희생을 선택했다. 그들의 사랑은 결코 사라진 적이 없었다. 단지 세상에서 가장 아픈 모습으로 서로의 곁을 맴돌고 있었을 뿐이다.